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폭염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과 초열대야로 온 국민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여름 더위가 시작될 때부터 YTN은 날씨 보도에 집중해 왔는데요. 오늘 어떤 관점에서 보도 내용들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올 여름은 지금껏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를 넘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목숨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YTN이 폭염 재난 상황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난 수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더운 날씨를 넘어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임을 시청자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YTN이 잘 해냈을까요? 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을 때 언론이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위험을 알리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되자 지난 8월 2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YTN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 당부 사항을 알렸고요. 또 전국 온열 질환 환자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함께 고령 농업인의 야외 작업 현장 점검, 건설 현장 등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회부 기자가 출연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례를 각각 구체적으로 분석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 소식이 우려됩니다. 길거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숨졌는데 열사병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2시 반쯤 50대 여성이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인들과 다슬기를 잡으러 왔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이제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차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힌 상태였습니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서 이제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소방은 출동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점을 고려해 밭일에 나갔다가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야외 활동을 하게 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 기자가 직접 체감하고 측정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은 온통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부터 열화상 카메라에 도심 곳곳을 담아보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감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머리 온도는 무려 46도였습니다. 이 보도를 보며 한낮 야외 활동의 위험성이 직관적으로 와닿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되었습니다. 외부 활동을 줄여야 한다, 또 외출 시에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실험이었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보도를 위해 정작 안전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취재진의 건강이 우려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폭염 속에 현장 취재를 나가는 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촬영, 음향 장비까지 들고 현장에 계시는 취재진들 모두 힘드실 텐데요. 폭염 안전수칙 기억하시면서 안전하게 취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폭염 속의 제작진의 안전 문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재난 상황을 알린 이후에는 시청자들이 실제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요령까지 전해야 할 텐데요. 이런 측면에서 YTN의 보도는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이렇게 극한 폭염 재난 속에서 언론이 담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YTN에서는 의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폭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보도했습니다. 쓰러지거나 반응이 둔해지고 의식이 흐려진다면 열사병 같은 중증 온열 질환일 수 있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계속하면서 땀이 나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떨어뜨릴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땀을 흘리지 않는 환자는 무조건 119에 신고, 의식이 저하된 환자도 무조건 119에 신고한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은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체내 수분은 줄어들고 동시에 소변량도 줄게 되는데 이때 각종 비뇨기 질환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요로 결석입니다. 몸속 수분 감소와 함께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면서 결석 성분이 뭉치기 쉬워지는 겁니다. 여름철 여성이 주의해야 할 비뇨기 질환으로는 방광염을 들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줄면서 배뇨 간격 역시 줄고 세균이 방광한 소변에서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전파했으면 언론은 이제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에 대해 심층 해설하고 향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YTN의 기상재난 전문 기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보도와 비교했을 때 전문성이 돋보였던 취재나 차별화된 보도가 있었습니까? 예, 먼저 전문가 대담은 신뢰성 있는 심층 정보를 제공하고 해석의 폭을 넓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정보를 담은 대담이 비교적 긴 시간 진행되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집중해서 핵심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와 이론적 전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전달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는 이러한 정보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인포그래픽과 텍스트를 활용하기도 했고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핵심 발언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복합적인 폭염의 원인은 결국 고기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열돔의 최근에는 좀 지역적인 특성이 가세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지적인 원인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우선 이 장마철 강수량도 올해는 적었습니다. 이후에 한여름 더위가 시작된 뒤에는 이중 열돔과 이 고온 건조한 바람의 열기 축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폭염으로 인해서 토양의 수분까지 지금 바닥이 나면서 지표율이 좀 더 강화하고 있고요. 이 열기가 지금 곧 밤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가뭄과 고수온 등의 2차 피해까지 겹치고 있어서 올해는 점차 이 복합 재난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정혜윤 기자는 극심해진 폭염을 상시 전제로 지자체의 방제 기준과 또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추세를 발견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함을 연결하는 생산적인 보도 관점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극한 폭염은 이제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지 더위뿐만이 아니라 이례적 강우와 강설, 이와 연결되어 있는 홍수와 가뭄의 문제는 이제 기후 재난의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최근 YTN 보도를 보면 기상재난 전문 기자나 재난자문위원이 출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실시간 날씨를 전하는 기상캐스터부터 해설하는 기자, 또 전문가 자문위원까지 모두 유기적인 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상호 보완적이고 완성도 높은 보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YTN의 기상재난보도팀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정부는 이제 지난해부터 갈수록 이제 기상 이변이 심각해지자 기후 위기를 넘어서 이제 기후 재난의 시대다 이렇게 명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상 문제는 단순히 우리 생활의 영역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와 미래 인류의 지속 가능성 여부 문제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거듭 지적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YTN은 과학기상부에서 기상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상재난 전문 기자들과 기상캐스터까지 10여 명이 하루 종일 주말까지 쉴 틈 없이 기상 상황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재난자문위원 제도를 신설해서 재난이나 또는 이례적 기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빠르게 방송에 출연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있어서 재난 상황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할 때는 유기적으로 취재와 방송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시에 보도하는 형식 역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속보부터 기자의 전화 연결, 또 현장 생중계, 리포트, 그리고 기자 스튜디오 출연, 그 외에도 전문가 연결이나 다양한 형식의 출연 등 다양한 형태로 이제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간략한 현장 전달부터 심층 분석까지 시청자들에게 쉽고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 보도는 이제 늘 변화하는 분야인데요. 따라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해외 사례 등을 공부하면서 기후 재난이라고까지 불리는 자연의 경금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방송 구성을 활용해서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난 보도 앞으로 더욱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더위의 양상이 달라진 만큼 폭염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폭염특보 관련 YTN의 보도를 살펴보던 중에 특별히 눈길을 끄는 보도 형식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앵커가 각기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기자들을 동시에 연결해서 차례로 현지 상황을 전해 듣는 보도입니다. 서울 광장시장에 배민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배 기자, 그곳 폭염과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광장시장은 대부분 노점 상인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고 일부 노점상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 상인들 역시 무더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올여름이 제일 덥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 물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엄청. 마치 잔디밭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수생식물이 물가를 뒤덮은 거라고요.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수면이 온통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녹조처럼 보이는데요. 개구리밥이라 불리는 수생식물이 군락을 이룬 모습입니다. 최근 극심한 폭염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번식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상황을 생생하게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화면 구성도 시각적으로도 신선했습니다. 보통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때 현장성과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소품과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YTN 날씨 보도에서도 기온이 높고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이컨이 구워지는 모습, 또 버터나 얼음이 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베이컨을 약 2시간가량 도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 베이컨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갈색빛으로 노릇노릇하게 바싹 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끄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역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뉴스 특보 상황에서 적절한 퍼포먼스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올여름 폭염을 재난의 관점에서 다루려면 여름 날씨를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보도 관점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은 폭염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경고하고 행동 요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조명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요.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기상재난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제를 YTN이 선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변화하는 기상 상황을 취재할 때 YTN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아이템 선정 기준이나 의제 구축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상 이변과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이슈를 YTN이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기후 재난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TN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의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에는 이제 폭염이 지난 뒤에 기후위기 보고서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 해의 기후 상황을 분석한 기획 보도를 7차례에 걸쳐서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제 숨가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보도를 소화하면서도 언론으로서 미래를 위한 더욱 깊이 있고 현실적인 제언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하루하루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되겠지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다가올 미래를 바꾸기 위한 의미가 있는 내용을 이제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남부지방의 폭염과 가뭄이 심해지면서 이례적인 여름철 산불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올여름 산불 위험도가 역대 2위라는 분석을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서 YTN이 가장 먼저 취재한 뒤에 전문가와 기자가 함께 출연하면서 자세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장에 이제 큰 산불은 없어서 관심도는 이제 떨어졌지만요. 한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피서객과 캠핑족 등에게 사전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도를 결정한 것이고요. 이 밖에 이제 폭염 속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전하는 보도는 많은데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시대에서 에어컨 보급을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폭염 쉼터의 실효성 점검이나 야외 노동자 및 주거 취약계층의 노동과 주거 환경을 상세하게 점검하고 개선책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폭염 대책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보도 역시 강화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그날 날씨 상황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 재난 상황에서 사회와 개인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보도를 더욱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대비와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보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더위마저 재난이 되는 낯선 상황 속 우리 사회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갈피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시청자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야 할 텐데요. YTN이 시청자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넓히고 보도의 가치를 높인 방송을 소개하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선정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의 보도를 꼽았습니다. 김민경 기자는 해설 보도, 대담 출연, 현장 취재 등 여러 구성으로 날씨와 기상 상황을 전달하고 예측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생활 언어로 명쾌하게 풀이해 주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상청과 함께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서울 곳곳을 다니며 열기를 측정하던 현장 보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흔치 않은 경험이었을 텐데요. 폭염 중대경보 속에 서울 곳곳을 돌며 취재한 경험은 어떤지, 무엇을 느꼈는지 취재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기상 재난 전문 기자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도 듣고 싶습니다. 네, 기상 정보를 쉽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려는 김민경 기자의 보도를 높이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번 폭염 현장 취재기와 기상 재난 전문 기자로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김민경 기자를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사실 저희가 요즘 폭염 취재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수치를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로 도심이 뜨거워진 것을 보여드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을 보게 되면 각 관측소마다 기온이 굉장히 다른데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이 서울의 열 분포도를 좀 측정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상청에 이동 기상 관측 장비를 지원 요청을 했고 취재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다녀보니까 정차했던 차에서 햇빛을 받으면 이 노면 온도가 갑자기 60도까지 올라가는 일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 나무들이 많은 곳은 노면 온도가 한 30도 정도로 2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서울 안에서도 이 곳곳에 이런 열 분포도들이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드리는 게 기상 전문 기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를 이 물그릇이 커졌다, 욕조처럼 커졌다라는 비유를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저기압이 축구장이라면 이 중규모 저기압 같은 건 축구공이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시청자들이 이런 용어를 들었을 때 딱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저 기자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